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 요건이 있는데 해저 요건이 없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세율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중과세를 하도록 해놓고 조정 대상도 지정을 해버리면 중과세가 돼버리면은 결국 세율을 행정부에서 지금 임의대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중과세라는 것은 나라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해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해저 사유가 없어요. 그럼 강남상구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합세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건 원래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양반들은 내 취득가가 실제 거래가 입증도 못 해놓고는 갖고 왔는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요거는 공개 안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왜 공개 안 되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불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안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소감이 이 실강의를 할 때는 내가 짝퉁한대요. 짝퉁. 뭐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강의를 하는데 그냥 칠판으로 쓰는 그 강의는 왠지 애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호응도 좋으시고 집중도도 좋으시고 이래야 이것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들 앞에서는 정말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있더니 세무사님 1년에 돈 얼마나 버세요? 김정은이가 우리 나만 못 쳐들은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은다고 하잖아요. 얘들 정말 이게 정감이란 게 없고 아주 그냥 냉랭하고 근데 이제 가장 강의가 좋은 것이 동네 사모님들이 호응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교실 강사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오픈 단톡방에 오시는 중개사님들이 호응도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강의 수준은 조금 수준이 높아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금 들어가서 조금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 계산을 다 할지 않더라도 어떤 사안에서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챙겨봐야 될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의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양도차익 계산과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뭐가 되죠? 양도소득금액이 되죠. 거기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될 거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다 끝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 가산세 부분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요게 양도차익이잖아요. 양도차익 곱하기 장특공제. 거기까지가 어렵지를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지금은 양도가액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양도가액은 거의 실제 거래가액이고 다 여러분 다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거의 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시는 분은 나중에 팔 때 자기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운계약서를 안 써준단 말이에요. 지금 비과세나 감면되시는 분들이 다운계약서 써줬다가 걸리면 비과세 감면이 배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절대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막아주셔야 돼요. 비과세 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6억에 샀는데 신축을 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업계약서 써달라고 그러지. 그런 경우는 9억으로 써주면 사서 신축하셔서 분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경비로 3억을 더 쓸 수가 있는데 양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과세 될 때 나중에 적출되면은 3억에 대한 비과세가 배제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거래가액을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지금 세금 때문에 그거를 뭐 다운계약서 써주네 어쩌네 해도 믿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거의 노출됐어요. 여기서 차감하는 것 중에 필요경비라는 거는 필요경비의 대부분의 금액은 취득가액이잖아요. 필요경비 중에 취득가액이 이제 문제라는 거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취득가액들은 전부 실제거래가액에 준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화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06년 12월 말까지는 기준시가 가서 체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으로 다 거래가액이 안 적어 있거나 지금 등기부에 기재된 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2006년 6월 1일부터 기재를 했어요. 등기부상에. 이게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지금 현재 다운계약서는 많이 안 쓰셨는데 이제 그 이전 취득가액들이 문제예요. 그 이전 취득가액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쪽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중에서 양도차익부터 먼저 보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이 필요경비는 세법상 용어인데 필요경비인데
엄밀하게 보면은 필요경비 안에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필요경비라 하면 취득가액은 그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취득가액이 핵심인데 기타 필요경비라 해가지고 원래는 취득가액과 취득가액 부대비용, 그러니까 기타 필요경비는 원래는 취득 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비. 그리고 단계로 보면은 부동산 단계로 보면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예요. 취득, 보유, 양도. 그러니까 취득에서는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 같이 들어가는데 요게 기타 필요경비를 지금 제가 빼는 거예요. 보유에는 자본적 지출액, 보유에는 양도시는 양도비. 이렇게 3단계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지출되는 비용이 취득가액을 빼놓고 본다면 기타 필요경비 중에 취득시 부대비용, 그 다음에 보유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비, 이게 합해져서 기타 필요경비라고 나중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취득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서 같이 설명이 돼버려요. 같이 따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만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나중에 계산공제를 따질 때 정확히 따지면 취득가액이 나오고 기타 필요경비를 따질 때는 세 가지가 묶여서 들어가요. 세 가지가.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합해서 기타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썼어요.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조금 이따 가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 공제율은 두 가지죠. 이제 다시 보겠지만, 보유기간 2%짜리가 있고, 그래서 최대 30%짜리가 있고, 1세대 1주택짜리는 4% and 4%죠. 보유 4%, 거주 4%에서 최대 80%까지 가는 장특공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부동산에 한해서 해준다. 우리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된다? 2단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1단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만 장특공제가 되고 있고, 관처가 나버리면 권리가 되는 바람에 장특공제를 안 해주고 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세제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발제자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양도세를 안다고 해서 저한테 온 것 같은데, 권리로 변환되니까 여기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안 해준다? 맞아요? 일반인들이 보시기 맞냐고요. 규정이 없으면 법을 만들었어야죠. 이건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죠. 안 만들어주시니까 국회의원들은 자, 일반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기 일반적입니까? 저희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좀 답답해 죽겠는데 안 고쳐준다니까. 이거 당한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살다가 재개발 재건축 됐는데 관처가 났어. 내가 지금 사는 형태에 문패라도 붙여놨어요. 관처가 났으니까 이거는 비과세를 배제당합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냐고요? 여러분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딱 팔았더니 비과세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 재산의 70%가 다 부동산이고 주택인데 비과세가 된다는데 2억이 나와버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걸리면 이게 4배, 3배 나온다니까. 폐가 망신이에요. 폐가 망신. 이게 세제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폐가 망신해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돼요.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관리처분 계획인가 떨어지고 나서 그거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서 장특공제 안 해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왜 그게 권리예요? 부동산을 엄연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세 낼 때도 그 취득세 낼 때도 4.6%짜리 물잖아요. 그럼 분양권하고 전혀 다르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좀 있다고요. 건물은 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관처가 떨어지면 이게 권리가 되냐고.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에 대한 부분은 권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할 텐데 논리적으로는 지금 안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연히 250만 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까지는 다 아실 것이고 세율 가서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 내지 45%까지. 그 다음에 1년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40%, 50%짜리. 그 다음에 우리가 10%, 20%짜리 가산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매 7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 세율 6 내지 45%고 2년 미만 보유 60%, 1년 미만은 70%예요. 근데 아직 이거 개정이 안 됐습니다. 단기양도 요즘은 여러분 주택 단기양도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 꼭 조심해요. 단기양도 조심하셔야 되고 6 내지 45%에서 지금 다주택자,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중과세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고 있죠. 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올라올 것 같긴 한데 폐지는 현재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한해서 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은 그거는 분양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부동산 분양과 여기에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거는 부동산 분양시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율을 중과세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가 오를 때에 중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하고 이 시장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 요건이 있는데 해저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율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세율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야 중과세를 하도록 해놓고 조정대상도 지정을 해버리면 중과세가 돼버리면은 결국 세율을 행정부에서 지금 임의대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중과세라는 것은 나라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해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해저 사유가 없어요. 그럼 강남 3구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합세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투기 바람 불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조정대상 요건에 해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해제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따로 지정을 하고 중과세는 지금처럼 20% 30% 중과세가 아닌 3주택자 이상에 한해서 10% 정도 중과세하고 장특공제는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45% 최고 세율에서 10% 돼서 55%까지 가도 어마어마한 세율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얘기지만 양도분의 중과세니까 이게 매물 잠금 현상이 오는 거예요. 취득분의 중과세를 해야 맞잖아요. 수요 억제책이니까. 이게 반대로 지금 세제를 다루고 있다니까. 공급을 억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급등할 거 아니에요. 가격을 급등했는데 가격 급등하려면 매물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수요를 줄여줘야 되는데 거래량 늘리고 가격 급등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을 해놓고는 우리는 지금 반대 세제를 갖고 있다니까. 거래량은 줄이고 수요는 억제하지 않고. 그래서 세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시키려면 취득하는 분에다가 중과세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세제가 어떻게 이제 개편 방향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세율은 구조는 이렇게 30%까지 가서 징벌적 세율을 과세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아니 집을 가진 것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막 그때는 충신이었어. 근데 어느 날 역적이 돼 있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막 하면서 임대사업자 했어. 그랬더니 왜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동말소 시켜버리고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하면 딱 열이 받으니까 안 해야 돼. 근데 유튜브 찍다가 열을 받아갖고 막 그렇게 열을 받았더니 열 받아서 내가 강의하는 것이 더 인기가 있다는데 오히려 그래요? 같은 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같은 편. 이제 근데 같은 편은 맞아 나가. 그래서 산출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 가산세까지는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율 구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기를 하고.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이게 동일결정 원칙이라는 겁니다. 동일결정 원칙. 양도가액이 동일결정 원칙에서 양도 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2006년 12월 말까지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기준시가 과세 체계였어요.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100억짜리 부동산이 실제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과세 대상이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30억이다 그러면 30억의 양도가액을 결정을 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제를 갖고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인정과세 체계였어요. 인정과세 체계. 그래서 세부 부담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그 양도소득세 세율이 그나마도 굉장히 높은 세율이었는데 그것이 기준시가 과세 체계였기 때문에 그냥 용납해서 넘어갔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지금 양도차익이 1년, 2년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동산은 20년, 30년 발생했잖아요. 소득세 체계는 연 단위로 발생한 소득에다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연 단위로 과세하지만 퇴직소득은 그렇게 과세 안 했거든요. 퇴직금이 30년 만에 5억이 나왔어. 5억 나왔다고 거기다 세율을, 재고세율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우리가 근무연수로 나눠요. 그래서 1년에 얼마씩 퇴직금이 해당되는지를 나눠서 세율을 곱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연수를 곱해준다고요. 연승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부동산을 30년에 걸쳐서 3억이 벌었다면 30년으로 나눠. 그럼 한 1년에 1,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30년을 다시 곱해줘야 더 맞다는 거지, 이게. 담세력을 본다면.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세율은 일반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이 양도소득세로 가 있다니까. 최고세율이 45%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07년 1월 1일부터는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과세 원칙이.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으로 바뀌었는데 양도가액이 실가면 실질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으로 간다. 실질거래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양도가액을 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면 이게 기준시가로 갔어, 양도가액이. 그러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간다. 이게 통일결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거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거나 요거는 과세 방식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짝짝이 과세라고 그래요. 짝짝이 과세. 양도차익은 동일결정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 기준의 가액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것은 실질거래한 가액도 있지만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양도시에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요것도 실가예요. 자, 근데 취득가액에서는 감정가액, 그 다음에 매매사례가액, 또 모르면 환산가액까지가 실가예요. 몇 가지가 실가예요. 실질거래가액은 요것은 실질거래가액은 아니지만 실질거래가로 추계로 인정해주는 가액이죠. 실질거래가액은 아니지만 취득가액을 양도는 실질거래가액인데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일 수도 있고 모르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 없으면 환산가로 가도 실가 대 실가다. 반드시 실질거래가액만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가 실질거래가액이 없으면 여기 없으면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까지 쓸 수 있는데 요것도 저것도 다 없어. 그럼 뭐라고? 기준시가를 갖다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도 처음에는 환산가액이 있었어요. 환산가액이. 근데 환산가액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거든. 취득은 환산가액이 존재하지만 양도에서는 환산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타 필요경비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취득 시 부대비용, 보유 시 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양도비. 이 세 가지가 기타 필요경비예요. 기타 필요경비. 그러니까 요게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 기타 필요경비도 실제비용이에요. 실제비용을 하고 요게 실질거래가액이면 실제비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내가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것은 추계된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실질거래가액은 실제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여기도 실제비용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실제비용이 아니고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까지 포함해서 요게 실질거래가액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요거는 계산공제로 가버려요. 계산공제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취득 시 기준시가의 3%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취득 시 기준시가의 3% 인정해 주는 것이 여기서 기타 필요경비가 취득 시 부대비용까지 다 안고 들어오죠. 세 가지죠. 그렇죠? 취득세. 내가 취득세 냈어요. 중개수수료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요게 실질거래가가 안 나오고 환산가로 가버리면 그 금액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늘 그랬잖아요. 어떤 양반들은 내 취득가가 실질거래가 입증도 못 해놓고는 중개사님들한테 중개수수료 생계세를 꼭 띄워달라고. 갖고 왁지로 이제 부가세까지 물고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요거는 공제 안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왜 공제 안 되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 당신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는 인정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부가세 주고 왔는데 왜 반납하고 다시 없애라고 그래도 우리한테 불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빠지게 해놨냐고. 제가 만들었어요, 법을.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보세요. 환산가액이 2억이야. 환산가액 2억. 계산 공제기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래서 얼마 들어갔어? 2억 1,000만 원이 2억 1,000만 원이 환산가액과 계산 공제로 들어갔어.
여기는 환산가액이라고 했어요. 제가 환산가액이 들어갔어. 근데 내가 자본적 지출을 들어갔는데 자본적 지출액이 3억이 들어갔어. 자본적 지출 3억이 들어갔어. 환산가액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본적 지출액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 공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는 요렇게 2억 1천만 원인데 2억 1천만 원 들어갔는데 3억이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환산가로 들어가니까 예, 이거를 3억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재부에다가요. 그러면 나 요놈이 2억 1천이 아니라 나 빵원이라고 그래. 살 때 나는 아무 실제 돈 한 푼도 안 주고 제로로 내가 거래했다. 제로. 그러면 3억 인정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 맞잖아요. 이거 인정하려면 요거는 인정해줘야지. 예. 그래서 법이 바뀌어. 뭐라고? 자본적 지출액, 실제 들어간 비용이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액을 초과하면 어쩐다? 실제 비용대로 인정해준다. 예.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이제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동일결정 원칙에 예외가 있다. 다시 한번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문제고, 그렇죠? 필요경비 문제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예, 여기 동일결정 원칙은 양도차익의 동일결정 원칙은 반드시 실질거래가액일 필요는 없죠. 실질거래가액 또는 실가, 인정되는 추계가액들도 실가로 본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기준시가대로 가고, 예, 모르면 양도가액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한다. 그러면 사례가 어떤 게 있냐? 사례가. 지난번에 맨날 늘 얘기했죠? 뭔지라고 해서 교환해서, 예, 감정평가를 안 하고 교환계약서를 단순계약서만 써버리면 우리가 가액평가도 안 해버렸어요. 단순계약서 써버리면 거래가액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양도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럼 양도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가세를 못 한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뭐로 한다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존재하지 않으면 뭐로 가요?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그때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에서도 똑같아요. 부담부 증여에서도. 부담부 증여에 원래 부담부 증여의 증여가액 중에 채무액은 그게 채무액이 양도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채무액이 실가냐 기준시가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은 실가예요, 기준시가예요? 실가처럼 느껴지죠. 왜? 실제 채무니까 10억의 증여가액 중 5억의 채무가 있으면 채무 5억을 양도로 가잖아요. 양도세를 과세하잖아요. 빼주니까. 근데 그러면 그것이 실가냐 기준시가냐 이 문제인데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요거는 실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기준시가 평가액 자체가 예, 실가로 평가되어 있으면 실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있으면 기준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담부 증여가액이 뭘로 평가되냐에 따라서 실가가 되기도 하고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특조법에 의해서 거래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시골의 특조법에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 사람이 확인서 작성해주면 예, 등기를 넘겨주는데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3년도에나 등기를 하면서 93년도 6월 30일 날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93년 6월 30일에 매매 거래가액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 시기를 모르니까 지금 등기가 넘어온 시기에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93년 6월 30일 5년일자로 지금 등기가 넘으면 양도가액이 존재하냐는 거죠. 93년도에 매매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쌀 10가마 이렇게 거래했을 텐데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몰라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과세가 됐어. 기준시가로. 양도한 사람은 기준시가인데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됐는데 요놈을 취득한 사람 입장. 여기서 취득해서 양도를 해. 이제 이 사람은. A가 B한테 팔았어. B한테 이렇게 팔았어. B가 다시 C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쵸? B가 C한테 팔아. B가 C한테 팔 때는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때 시가가 존재하잖아요. 시가가 존재해. 요게 기준시가는 3억이라고 그랬어. 예, 여기서 그래서 3억에 이렇게 판 걸 아는데 요 놈을 사서 C한테 팔 때는 요게 10억에 팔았어. 10억에. 그렇다면 취득가액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B가 C한테 3억에 팔았어. 그러면 취득가액은 뭐가 취득가액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예요? 3억이고 싶어? 그 생각이 들지? A가 B한테 B는 지금 양도가액을 모르니까 기준시가로 3억으로 했잖아. 여기는 3억으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B가 A한테 산 금액, A가 B한테 팔았다고 한 거는 3억이 맞지만 B가 A한테 산 금액은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가격이에요? 모르는 가격이에요? 모르는 가격이지. 이게 모르니까 3억으로 기준시가로 했잖아요. 3억으로 한 거는 부득이 기준시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B는 A한테 살 때 금액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분명한 경우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때 추계로 간다. 추계로 하니까 뭐예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환산가액. 그래서 10억 곱하기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요게 환산 취득가예요. 원리가 이해되셨어요? 지금 A가 양도가액이 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잡아줬다고 그래서 이걸 사간 B가 취득가액을 3억으로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일결정 원칙은 뭐라고? 양도가액에서 결정이 나니까 이거의 양도가액이 실가가 존재하면 실질가액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가는 모르는 경우니까, 불분명한 경우니까 뭐라고? 예, 매매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예, 요놈의 기준시가를 왔으니까 여기도 B도 팔고 10억에 팔고 취득가를 3억으로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양도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 양도당시분의 취득당시가 등기상으로 취득당시니까. 지금 2022년도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모가 양도당시, 분자는 취득당시이기 때문에 비율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버려요.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거래 사례가 동일결정 원칙이다. 양도차익 결정 원칙과 기타 필요경비, 예, 필요경비가 실제 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만 실제 비용도로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계산공제. 기타 필요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공제로 간다. 예, 계산공제액은 다만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액보다 실제 지출된 기타 필요경비가 더 크면 예외로 그때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한다. 요 계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동일결정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